예, 안녕하세요. 청소년 이해론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 있는 청소년의 개념이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청소년이라는 것의 어원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 청소년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개요적인 내용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모 1번 청소년의 정의에서 양가로 1번 어원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서 기역에서 리을까지 나와 있는 청소년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역,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과 성인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 존재이다. 어느 한편에 아동이나 성인 단계 어느 한편에 완전하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하는 관계 중간에 있는 과도기적 존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청소년은 생식 능력 유무에 따라서 소년 혹은 소녀와 구분이 된다.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조금 더 성의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생식 능력 유무라는 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귿, 청소년은 성장 진행 여부의 관점에서 청년과 구별이 된다. 그렇죠. 청소년기 조금 더 성징이 나타나긴 하지만 완전하게 성장이 완료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성장이 나타난다라는 거. 리을, 청소년은 발달 과정상 다른 시기와 차별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파트를 시작하면서 어원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청소년기를 어떤 용어로 부르는가 영문의 용어로 두 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2번에 그 표 첫 번째에 나오는 아돌레센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돌레센트로서의 청소년기다라고 하면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다. 어떤 과도기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아돌레센트라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유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유스라는 용어에서는 청소년기는 그냥 단순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기 위한 과도기가 아니라 고유한 인생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 유스라는 이 용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청소년이 길러야 할 사회성이라던가 책임성,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시를 하는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돌레센트와 유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청소년 기를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사회통념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정의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의 청소년 개념에서 기억,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기라는 것 혹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하게 정의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어떤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 혹은 어떤 문화권 혹은 어떤 시대에서 이것이 살펴보아지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지식인 박스에 청소년 관련법상 청소년의 호칭 및 연령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가 세세하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오랫동안 접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학습이 되기 마련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억지로 외워줘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일이 이 법률 이름과 그다음에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호칭과 그다음에 연령의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외워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인데요. 한번 하나씩 교재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채택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연령의 구분에 있어서는 각 법상 조금씩 청소년을 정의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이며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라든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도 동일한 연령 구분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법 이름에서부터 이제 느낌이 오시지만 청소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이 시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청소년기를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같이 병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9세가 되지 않은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복지법이라던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성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단계로서 아동이라는 그런 그 존재를 주목을 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펼치는 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어도 좀 아동이라는 용어를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법과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청소년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민법에서 정의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만 19세 미만의 자,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제 미성년자로 정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청소년기를 정의를 하는데요.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서 청소년을 정의를 하고 있고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한부모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고요. 청소년 한부모를 이제 지칭을 하는 경우에는 24세가 이제 되지 않았거나 24세인 24세 이하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 모 또는 부를 청소년 한부모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을 정의하는 호칭과 연령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답은 저희가 살펴본 대로 19세 미만의 사람이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법률당 이제 청소년의 호칭과 연령 구분을 암기해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까다로워도 꼼꼼하게 외워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특성에서는 특히 신체 생리적 특성이라든지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라는 4가지 파트의 구분에 의해서 특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씩 순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첫 번째 신체 생리적인 청소년기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몬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될 때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기억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체 기관의 형태나 구조 같은 것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의 본능적인 충동이나 행동 같은 것을 형성하는 기능 혹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조절하는 기능 같은 것이 다 호르몬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분비되는 호르몬이다라고 하면 성호르몬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2차 성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소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제 호르몬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의 생식기관의 발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제 호르몬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월경의 주기 조절, 생리주기 조절을 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고요.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관의 발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하고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도 월경 주기 조절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남성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여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종류를 구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은 이라는 문제가 기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명칭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유사한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남성의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월경 주기와 관련된 호르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은 틀렸고 남성의 2차 성징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주는 것이 맞는 설명이겠지요. 나머지 것들 청소년의 성장 급등 시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빠르다. 그다음에 체력과 지구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여성의 성적 성숙의 뚜렷한 변화는 초경의 시작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성호르몬은 생식기관의 극적인 성장을 초래한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설명이니까 한번 눈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한 번 더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호르몬의 이름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신체 생리적 특성에서 동그라미 2번 성장 폭발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아들, 그다음에 소년, 소녀들이 다 이 시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의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소년의 경우에, 소녀의 경우에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청소년기에 겪는 신체적 변화라는 것의 심리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기억에 보면은 직접적인 영향 모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호르몬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호르몬의 변화가 청소년기의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기의 변화는 호르몬의 변화로, 호르몬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모델이고요. 반면에 니은의 중재된 영향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호르몬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떤 개인적으로 갖는 태도라던가 가치,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모델이 중재된 영향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지식인 박스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기라고 할 때 청소년기에서 가지게 되는 부과되는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청소년의 조숙과 만숙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청소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과 현대의 청소년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많이 기출되고 있는 파트는 1번에 있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자아 정체감 형성이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느낌을 자아 정체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체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어떠한 특징과 능력을 가졌는가를 인식하는 게 자아 정체감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라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자아 정체감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자아 정체감의 형성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과정을 설명한 중요한 학자분 마르샤라는 학자분이 자주 문제에 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샤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그 단계의 범주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체감 혼미라는 단계가 있고요. 한번 적으면서 살펴볼게요. 아래부터 적겠습니다. 정체감 혼미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감 유실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정체감
유예라는 단계에 마지막으로 정체감 성취라는 단계로 이 정체감이 형성하는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래부터 위의 순서로 적었는데요. 우리 청소년기에서 자아 정체감을 발달을 시킬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단계부터 위로 올라갈 때 발달 단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 각각의 단계를 구분하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위기, 자아 정체감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위기를 경험을 하는가라는 첫 번째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위기를 경험할 때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청소년이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몰입하게 되는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해볼게요. 정체감 혼미 가장 낮은 단계의 발달에서는 이제 청소년이 본인 스스로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가 정체감 혼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조금 발달한 것이 정체감 유실이다라는 단계인데요. 여기에서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맞지만 이게 뭔가 상당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아, 내가 자아 정체감 형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부모님이 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 혹은 주변의 환경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기대를 하는 것에 맞추어서 본인의 자아 정체감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단계가 정체감 유실 단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체감이 있긴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나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실된 단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체감 혼미와 유실 단계를 살펴보셨는데 이 네 가지의 정도에 따라 보면은 정체감 혼미는 내가 정체감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기 인식을 하지 못하는 단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거를 해결하고자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몰입도 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유실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혼미 단계보단 나아졌지만 그래도 나의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이 형성해야 된다. 이것을 형성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커다란 문제의식까지는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기도 아직은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다만 몰입에 있어서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몰입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형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라던가 주변의 환경의 기대에 의해서 정체감이 형성하려는 노력은 하기 때문에 몰입은 나타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체감 유예라는 단계와 정체감 성취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정체감 성취라는 단계는 이제 내가 정체감을 형성해야 된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물론 인지를 하는 단계이고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몰입을 해서 이제 정체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단계가 가장 위의 단계인 정체감 이제 성취의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체감 유예라는 중간에 전 단계 설명을 하나 안 드렸는데, 정체감 유예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는 위기가 있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정체감이 뭔가 내가 형성해야 되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완전한 몰입 상태는 보이지 않게 되는 이 상태가 정체감 유예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체감이 형성하긴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사회활동을 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나의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몰입 측면에서 성취보다는 좀 부족하다라는 면에서 X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마르샤가 말한 자아정체감의 범주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체감, 혼미, 유실, 유예, 성취의 4단계로 구분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4단계를 구분할 때에는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가, 또 경험하고 있는 정체감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몰입하고 있는가의 요소로서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돼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개념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풀어본 자아 정체감 형성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년기의 특징을 돌아봤을 때 어떠한 것이 이제 맞는 설명인가를 상식적으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 맞는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인데요. 기억,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본인의 신념, 특성, 동기로 자신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구체적인 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신념, 특성, 동기라는 추상적인 것들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니은 초기의 자아 개념은, 그러니까 청소년기 초기의 자아 개념은 후기보다 모순되고 변화가 심하다. 맞는 특징입니다. 이런 모순되고 변화가 심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후기로 발전하게 되면 조금 더 성숙한 자아 개념을 만들게 되겠죠. 자, 중기에는 후기보다, 청소년 중기에는 후기보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불일치가 높다. 그렇게 됩니다. 중기를 지나서 후기가 되면 조금 더 이 일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디귿을 보시면은 초기에는 아동기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 초기를 봤을 때 아동기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혼란하고 이제 모호한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하는 단계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설명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을 고르면은 기역, 미은, 리을 골라내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2014년도의 12회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성취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청소년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증가라던가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청소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고를 게 많아서 고민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라던가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 연장되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의 다양화, 아까 2번하고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 또 아동기와 성인기의 문화적인 불연속성의 증가라고 하는 거, 내가 더 이상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너무도 아동기와 성인기는 다른 것이다라고 구분을 짓고 있는 경우에 청소년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크게 겪게 되겠죠. 그래서 문화적 불연속성이 존재를 할 때 청소년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청소년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만드는 이제 지연 요소들이고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역할 실험 기회의 증가라고 나오는데요. 사회적으로 이 청소년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연습해 볼 기회가 많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자녀로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혹은 어떤 기업에 실습을 나가게 된다면은 실습 현장에서 학습 근로자로서, 또 내가 이제 개인적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성 관계에서 하나의 친구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아 정체감을 성취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맞는 문제로 골라주면은 맞는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아 정체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 형성 단계에서 살펴봤던 것을 활용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마르샤가 제시한 자아 정체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이 단계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통합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5번 마르샤는 자아 정체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위기와 관여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정체감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점으로서 위기와 몰입이라는 용어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위기는 같은데 관여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저희가 문제에서 중복 답안이 아닌 복수 답안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답안을 하나만 골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4번보다는 조금 더 5번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기라는 용어는 같았지만 몰입이라는 용어라고 하는 것, 청소년이 본인의 자아 정체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관심과 참여하려는 정도를 가지느냐, 즉 풀어서 말하면은 그것도 몰입에 해당하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의 그 영문의 개념을 국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약간의 전반적인 뜻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위기와 관여, 위기와 몰입이라는 것은 같은 용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 정체감 성취의 비율도 증가한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 있고요. 청소년기는 선택과 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또 자아 정체감 유해와 성취의 공통점은 위기 경험이다. 이것도 아까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 지위 단계에서 설명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위기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 것인데 4번만 통합이라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서술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로 골라내면 되겠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 지위 중 무조건 엄마의 말에 순응하는 마마보이와 관련이 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이 깊은 단계는 정체감 유실의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정체감 유실의 단계 지금 아래에서 두 번째 단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정체감 유실 단계에서는 본인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 조금씩 인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뭔가 내가 나의 의지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 위기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이지만 뭔가 부모님이라던가 사회가 기대하는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을 학습하는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엄마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단계는 이 정체감 유실이라는 단계에서의 어떤 특성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겠더라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옳은 거. 정체감 혼미라는 가장 아래에 있던 단계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삶의 목표와 가치라는 것도 탐색하지 않은 몰입이 없는 상태이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죠. 정체감 유예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회의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있지만 아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몰입이 완전히 다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탐색을 더 이루어서 정체감 성취의 단계로 가야 되는 단계이다라는 거 설명을 하고 있는 파트라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보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기억하고 니은은 좀 다릅니다. 틀립니다. 정체감 유실은 위기를 이미 경험한 상태이다 라고 나왔는데 저희의 표에 따르면 유실 단계에서는 아직 위기가 경험되지 않고 외부의 부모님이라던가 사회의 기대 같은 것을 이제 그냥 학습을 단순하게 이제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서술이 있고요. 정체감 성취를 이룬 사람은 이후에 정체감 유실 단계 밑에서 두 번째 있던 정체감 유실 단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정체감 성취를 한번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체감 유지 단계를 경험해서 되돌아가서 정체감을 확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틀린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교재로 돌아와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고 뒷파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감이라는 형성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획득을 하는 것이다. 독립과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독립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심정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를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 독립까지도 이룰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단계가 바로 청소년 기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윤리적 체계라는 것을 획득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단계가 윤리적 체계 획득의 단계이다. 이런 그 과업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청소년 조숙과 만숙의 결과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숙과 만숙이라고 할 때 조숙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성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 또래보다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조숙이다라고 하고요. 만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또래보다 2차 성징이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 것, 성장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만숙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숙과 만숙에 의해서 소년과 소녀가 각각 그 시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과 4번에 보시면은 청소년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과 현대의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3번과 3번의 인식에서 4번의 단계로 발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청소년은 반항적이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버릇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성인으로 발달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이다,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조금 더 이 개념이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현대에서는 청소년은 뭐 반항적이고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청소년은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뭔가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단계이다라는 것,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구라던가 기대, 근심, 희망이라는 것에 복합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대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 과도기적 시기가 아니라 고유한 발달 단계이다라는 것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가, 또 청소년기의 특징이라는 것이 신체적, 생리적인 특성에 의해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가, 구분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지적 특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청소년기를 정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